전주 9도, 울산 13도까지 올라가는 등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세금 하면은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에 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될 예정이라면서요. 네, 이제 수도권 세계광역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철도공사가 이달 초에 회의를 했고 지하철 기본요금을 현행 1,400원에서 150원 인상을 해서요. 1,55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인상은 예고된 인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 당시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을 할 때 당시 지하철 요금은 300원을 한 번에 인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반대를 했고 결국 150원씩 나눠서 두 차례 인상하자는 안을 당시에 받아들였었고요. 네. 그래서 2023년에 150원 인상을 했었고 다음 해에 이제 추가로 150원을 인상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기조 때문에 인상 시점이 늦춰졌다가 이번에 이제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네. 인상 시점은 당초에는 상반기 안에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었는데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3월을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으니까 이제 1분기 안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도권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사실 만성 적자가 심각한 상태이긴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자는 7,200억 원, 부채는 7조 3,300억 원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65세 이상 그 노인들에 대한 그 무료 승차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조 단위의 적자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중론인데 지하철 같은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워낙 체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 인상으로 또 시민들이 적지 않은 물가 부담 느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커피라든가 각종 가공식품 가격도 뭐 이미 오르거나 또 오를 예정이라면서요. 네, 올해 되니까 이제 기다렸다는데 또 줄줄이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 커피 많이들 드시잖아요. 커피 가격이 또 오릅니다. 스타벅스는 24일부터요. 톨 사이즈 음료 22종의 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의 가격 조정 안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인상으로 이제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가장 작은 크기죠.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보면 4,500원에서 4,700원으로 200원이 더 오르고요. 조금 더 비싼 콜드브루 톨 사이즈는 이제 200원 역시 올라서 5,100원까지 가격이 인상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수준인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가 이제 5,000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스타벅스는 작년에도 두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8월과 11월에요.
자, 또 다른 고급 커피 브랜드 폴바셋도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하는데 총 28종 제품에 적용이 되고요. 3.4% 이것도 역시 뭐 카페라떼를 예로 들면 200원 가격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커피 브랜드들이 이제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국제 원두 가격이 요즘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좀 고급 원두로 이제 분류가 되는 아라비카 원두는 톤당 7,049달러, 1년 전보다 85%. 조금 중저가 원두로 분류되는 로부스타 원두도 96%나 인상이 된 4,875달러. 둘 다 거의 2배 가까이 1년 사이에 가격이 오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물류비나 인건비 같은 각종 비용들도 계속 오르는 추세니까 커피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그나마 이건 지금 고급 커피 브랜드들이잖아요. 우리 이른바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가격 인상도 못하고 사실상 이 원두 가격 오른 것 때문에 이 인상 압박 요인을 점주들이 다 떠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오뚜기 같은 경우는 뭐 컵밥 대표 컵밥 7종 가격도 두 자릿수 12.5% 이렇게 올리고요. 뭐 많이 찾는 사골 곰탕 제품들도 다 500원씩 이렇게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합니다. 여기에 최근에 또 많이 전해드렸던 휘발유값 결국 오늘 리터당 1,800원 서울 지역 휘발유값 넘었었군요. 네 1,800원 넘었습니다. 귀성길의 기름값 부담도 커질 것 같습니다. 이게 커피나 뭐 각종 식품류, 휘발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안 쓸 수 없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품목들이고 자주 찾는 품목들이다 보니까 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측면에서는 이렇게 조금 오른 것 같지만 부담이 또 누적되는 부담이 큰 면이 있거든요. 대부분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해 말부터 오른 이런 환율 상승의 부담, 이 부담분이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내 가격 오름세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올 설 명절에는 좀 지출을 줄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명절에는 좀 지출을 줄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소비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답자의 31.6%는 작년보다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답했고요. 지출을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은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출을 왜 줄이냐? 줄이는 이유로는 역시 뭐 지속되는 고물가가 절반 이상 가장 많이 꼽았고요. 경기 불황 지속, 가계부채 증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들 설 선물 이제 할 텐데 설 선물 구입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성비를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올 설 명절에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이런 실속 있는 상품들이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 설 연휴에 61% 응답자 61%는 지인이나 친척에게 설 선물을 할 계획이 있다고 답을 했거든요. 선물 1위는 과일이나 농산물, 2위 정육, 건강식품 등이 뒤를 이었고 네. 가격대는 개당 3만 원에서 5만 원, 좀 저렴한 상품군이죠. 가격대죠. 52.1%로 가장 많이 꼽았고요. 상대적으로 고가인 20만 원 이상 선물하겠다는 3.9%로 매우 낮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네.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적절하다 이렇게 답했고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16%에 그쳤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대책은 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물가나 환율 안정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경제 불안 심리 안정 같은 이런 경제 불안정성을 좀 조기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들을 많이 꼽았습니다. 네. 자, 그 김명환 금융위원장이 그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기조를 올해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 금융위원장 오늘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기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비추 비율이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숫자도 제시했는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묶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지금 스트레스 DSR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계획대로 7월부터는 3단계로 상향하는 방안 그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구체적인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은 4월이나 5월쯤에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트레스 DSR은 이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을 해서 대출 금리에다가 스트레스 금리 즉 가상 금리를 더해서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지난해 9월부터 이제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나 신용대출, 이금융권에도 현재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이 돼 있는데 당초에 시행 시기를 좀 2달 늦추면서 지난해 네, 가계 맞습니다. 부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죠. 네. 그런데 또 시중은행들은 실질 대출 금리를 좀 내려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말부터 이제 기준금리가 2차례 연속 인하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실질 금리에 이런 인하분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도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고, 지금 금리 인하 필요하다.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 쪽으로 흘러가는 대출 말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계에 필요한 대출들에 있어서는 좀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네. 이 금리 인하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위원장이 답변을 한 건 분명히 기준금리 인하분이 현재 은행들의 금리 인하 속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답을 했고요.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대출금리에 반영이 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했던 부분은 가상금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은행들이 정부가 대출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하니까 총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상금리를 올려서 실질 대출 금리를 이제 높이는 방식을 택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상금리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지금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상금리도 내려가면서 실질 대출 금리가 내려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순서입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네. 첫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네, 그렇네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난 16일이었나요? 정부가 이제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거잖아요. 네,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근데 발표한 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부동산 분야 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하게 좀 짚어주실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지금 고가 주택에 대한 네, 임대주택에 대한 지금 전세금에 대한 과세가 들어왔는데요. 네, 이게 지금 전세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자들이 네, 예, 전세금을 받았을 때 3억까지는 기본 공제를 하고 네, 그리고 60%까지에 대한 것으로 간주 임대를 매겨서 임대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네, 2주택자까지는 안 부과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2주택자 고가주택 두 채면은 그것도 이제 하겠다는 건데 자, 고가 주택의 기준은 이제 12억이죠. 12억. 네, 시가 12억이요? 아닙니다. 개별주택 고시가. 개별주택 고시가 12억 이상 12억. 두 채 이상부터 하는데 네. 그것은 이제 기본 두 개가 다 12억이 넘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세금 중에 10억을 공제하고 예, 그 공제한 금액에 60%를 적용해서 간주 임대료 이자율이 지금은 3.5%거든요. 네. 3.5%를 적용한 금액을 네. 수익 금액으로 계산하겠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안이에요.
올해 시행된다는 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 20억이다. 거기서 그러면은 12억을 빼고 네. 8억이 남으면 네. 8억에서 얼마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60% 86에 48, 4억 8천에 대해서 4억 8천 중에 이제 그것이 이자율이 3.5%를 3.5%. 적용하는 겁니다. 네, 그 간주 임대료 이자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아. 1년에 3.5% 정도 예, 적용해서 네. 수익 금액이 나오면 네. 예, 이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이제 분리과세를 하고 네. 2천만 원 넘는 것은 종합산 하는데 네. 전세금으로 받아가지고 20억 정도가 돼야지 네. 약 2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10억을 공제를 받으니까 네. 아마 30억 정도 돼야지 예. 2천만 원 넘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금융소득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합산이 되니까. 네, 근데 아니 분리과세는 2천만 수익 금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네. 분리과세를 해주고 분리과세 해주고 넘으면 그때 이제 종합 합산을 해줄 겁니다. 어쨌거나 이전에는 안 내도 안 됐던 했다가 거를 이제 이제 요게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유예 기간 이런 거 없이 바로 시행하는 네, 거예요? 바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네. 모르시는 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요 또 어떤 거를 좀 눈여겨봐야 되죠? 2022년도에 법은 개정된 게 아니라 유권에서 개정됐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 1년제 주택인 것을 네. 중간에 용도 변경을 해서 네. 잔금 1년제는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네. 그때 그건 주택이 아니고 네. 비과세를 안 해줬거든요. 네. 장기보유 특공제 80%도 안 해주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네. 주택으로 매수를 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받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편법을 막으려고 네. 그걸 시도를 그렇게 유권에서 바꿨는데 요게 작년에 이제 조세심판원에서 국가가 패소를 했어요. 그거는 계약 1년제 주택이 있었고 네. 주택으로 팔았으면 네. 중간에 용도 변경했다고 주택으로 인정 안 해준 것은 너무 가혹하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패소를 하니까 네.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네. 중간에 용도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네. 잔금 1년제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약 1년제 주택이면 네.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그 다명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적용해 주는 거를 네. 여전히 적용해 주겠다. 예. 아. 요거는 납세자한테 아무래도 유리하게 그러니까 적용하도록 지난 돼 시간인가 저희 상담하신 분 가운데 이제 1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했는데 네. 그때 1주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셨던 그 맞습니다. 관련 예, 내용인 예.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네. 시행령 개정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돼야 되거든요. 시행령 개정이 언제라고요? 2월 달에 아마 2월 달에 개정을 할 것 같은데요. 아. 그 이전에 또 체결되신 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조금 이것이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너무 헷갈리고 양도일 이게. 기준으로 해주는데 네. 이게 시행일 기준으로 지금 계약일 이후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납세자들한테 그거 기왕에 패소한 거니까 좀 양도일로 만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거는 좀 전문가랑 상담 받으셔서 예, 해소 방법이 또 있긴 있으니까요. 네. 제가 방송에서 공개할 수는 없고 네. 한번 상담 받으실 어쨌든 필요가 이게 있습니다. 과세 기준은 합리화된 쪽으로 됐다고 보시는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양도일 기준으로 보통은 해주는데 네. 이거는 법 개정일 이후에 계약 체결부부터 적용하니까 예,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거는 적용을 안 해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1주택자가 전세금을 이제 본인이 그 집에 살지 않고 네. 다른 집에 가서 살 때 전세 산 것에 대해서는 네. 임대소득 세금 부과를 안 했죠. 세금 뭐 전혀 네, 안 합니까? 2주택까지도 안 했어요. 3주택부터 했던 거예요. 1주택자도 고가주택이면 하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월세 받은 것만 했었어요. 월세 받은 네, 거는. 네, 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건 전세보증금에 전세 대해서. 보증금만, 그러니까 그동안은 네. 전세보증금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됐는데 2주택까지는 2주택자일 안 때. 하고 3주택부터 근데 했던 이제는 거를 2주택자는 전세금도 월세처럼 고가주택만 고가주택을 네, 두 개. 전세금도 월세 받은 것처럼 간주해서 간주 임대료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이 계산한다. 뜻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좀 활성화됐다면서요? 활성화된다면서요? 지금 현재는 이제 건설 임대만 있고 매입 임대는 지금 네. 이제 그 세제 혜택이 거의 없어요. 네. 없는데 이번에 이제 신설된 것을 6년짜리 네. 예, 단기 임대를 지금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민특법이 아마 올해 6월 4일자에 네. 예, 법이 지금 개정됐는데 시효가 그때부터 발효되거든요. 올해 그래서 개정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1월 달에 시행령을 개정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법 시행 시기를 예.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특법은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6월 1일 현재는 네. 이게 법 시행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종부세 합산돼 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과부 측을 주기를 네. 9월 달에 예. 임대 합산 배제 신청을 하면 6월 4일 날 법을 시행했지만 네. 올해 것부터 적용해 주는 걸로 아. 예, 이렇게 적용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도 주택수를 빼주고 종합부동산세 거기서도 예, 주택수를 빼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것도 활용도가 괜찮으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는데 시장에서 글쎄요. 좀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 아니 이미 그때도 그렇게 국가에서 막 임대하라고 그래서 상생임대에서 열심히 해놨더니 네. 어느 날 폐지해가지고 네, 세금 혜택도 때리고 없고 그래서 세금은 맞고, 네. 예, 또 이제 와서 이걸 또 도입했다가 언제 또 폐지할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내가 이번엔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 봐라.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많으세요. 국가에서 어떠세요? 정부에서 이거 신뢰를 잃어버리면 예,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번 법을 시행을 하면 네. 예, 그때 당시 시행될 때 분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지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내년 더 5월 연장. 9일까지 연장한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여쭤보고요. 일단 네. 전화 들어온 것부터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증여세하고 상속세 저기 할 때 네. 만약에 5억 이상 가지면 네. 30%를 세금으로 내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그 누진세가 6천만 원 붙는다고 저기 인터넷에 나왔는데 30%에다가 6천만 원을 더해갖고 세금을 반대로 내야 알고 계시네. 5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30%인데요. 예. 그러니까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를 적용을 하는데 네. 간편하게 계산하려면 그냥 5억 넘는 금액에 30%를 곱하고 예. 누진 공제 6천만 원을 차감을 하면 예, 단계별로 누진을 적용한 거나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적용해서 6천만 원을 더하는 게 아니라 6천만 원을 빼는 거예요. 예, 예, 여보세요? 네. 저기 5억 만약에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5억을 제약 5천만 원을 빼고 9억 5천을 30%를 해가지고 네. 6천만 원을 뺀다고요. 그렇습니다. 7억을 증여한다 그러면 네. 네. 예. 7억을 증여한다면 거기서 5천만 원을 빼고 7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편하죠. 7억 5천만 원 증여하면 5천만 원 빼면 7억이 증여가액이 되겠죠. 그러면 30%를 적용하면 3, 7은 21, 2억 1천이잖아요. 네. 2억 1천에서 5천만 원 빼는 게 아니라 6천만 원, 누진 공제 누진 6천만 원 공제. 빼면은 1억 5천이 증여세 세액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빼는 거예요? 네, 빼는 걸 지금 더하는 걸로 거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네. 취득세가 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했는데 네, 네. 취득한 날이 등기 친 날이에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잔금을 납부한 날이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니까요. 예. 보통은 잔금일이 더 빠르지 않나요? 보통 잔금 주고 등기를 치는데 바로, 네. 등기를 먼저 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는 등기 접수일이 된다 이 뜻이에요. 네. 네. 아, 빠른 날로요? 예, 예, 둘 중 빠른 날입니다. 빠른 날로 네. 등기를 하고 그리고요. 예. 저희가 3월에 새 집으로 입주를 하거든요. 2025년 3월에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하신대. 예. 근데 이 집이 예. 저희가 한 20년 살았어요. 예. 근데 이 집을 3년 안에 안 팔고 네. 그 후에 팔면 세금률이 어떻게 돼요? 집을 지금 새로운 집을 산 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요. 전라남도 광주에. 예. 예, 만약에 이걸 3년 안에 못 파시면은 지금 받고 있는 집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예. 그 양도세에 큰 영향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취득세는 중과세가 아니라서 상관은 없어요. 취득세는 상관없고 예. 종합부동산세도 3년 안에 안 파시면 합산이 돼가지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가능성도 있어요. 종합부장 3년 후에요. 네네네. 그 세 가지 다 3년. 검토를 받으시고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3년 안에 파실 건지 3년 넘어서 파실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올해 몇 월에 준공돼서 몇 월에 입주하십니까? 3월 달에 입주하신다. 3월에요? 네. 아,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상관이 있을 수 있겠나요? 3년 안에만 팔면 3년 안에 상관없는데 네. 3년이 넘어버리면 두 주택이 합산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네. 내년, 후년, 후내년. 그러면 저희 예. 3년 후에 팔면 세금을 몇 %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그거는 계산을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방송 중에 얼마라고 계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세무사님한테 대충도- 확인해 보세요. 네. 대충도 몇 년이라고 보다고요. 그거는 제가 점치는 것이 지금 아니라서 이제 가액이 네. 얼마이신지 다 정확하지가 따져봐야 됩니다. 않고. 네. 네. 그 새 집을 등기를 할 때 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은 뭐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대신 지금
지금 지분 넘어가는 것이 6억이 초과되면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4억 8천이에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부부 공동묘를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네. 유리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올해 3월에 입주하시니까 이분이 만약에 3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시면 네. 그때 가서 6월 1일까지 만약에 갖고 계시면 네. 가액이 높으면 종부세 해당이 될 수 종합부동산 있다. 합산돼 버리고. 합산될 수 있다. 더 큰 거는 네. 지금 갖고 있는 기존 주택이 비과세가 안 되니까 네. 요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그러니까 크게 집값이 오를 게 기대되지 않으면 네. 그냥 3년 안에 어느 정도 파시는 게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저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저는 10여 년 전에 예. 울산 소재의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가까운 그 소재지 경주 소재지에 임야하고 전하고 합쳐서 한 400여 평을 오래전에 매입해가지고 네. 시골을 오가며 그동안 주말 농장을 운영하다가 작년 초에 산지를 전용해갖고 주말에 가족 휴식처로 활용하고자 한 20평 남짓한 신축 주택을 지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가구 2주택이 해당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일단은 울산에서 갖고 계시고 예. 경주에 갖고 있는 것이 지방에 해당이 되면 예. 지금 그 지방에 있는 주택에 해당이 되면은 이거는 주택수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예, 예. 그 요건이 조세특례제한법 99조 4의 요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 요건은 그 가까운 세무사님한테 가셔서 예. 이 부동산의 소재지 규모 이런 걸 가지고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서 예. 울산 아파트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전에 얼마 전에 상담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네. 그 도시에서 살면서 주말에 이용해가지고 그 시골로 그 도시 사람들 유입하기 위해서 농가주택이라고 지으면은 그게 가구수로 포함이 안 돼갖고 비과세. 지금 그거는 특례법이 예예. 33제곱미터까지만 허용이 돼요. 그렇군요. 네, 그거는 지금 재산세하고 예, 예. 취득세는 주택수에서 아예 빠지기로 해서 주택이 안 보도록 돼 있는데 예예. 양도소득세에서는 아직 규정은 명확히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보면 주택수에서 빼질 것 같기는 한데 예. 그거는 전체 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흔히 말하는 10평인 거잖아요. 10평입니다. 10평. 네. 10평이요. 네. 선생님 여기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될 확률이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99조 4 규정이 있으니까 예예. 그걸 가까운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게 적용되면 주택수 제외가 되거든요. 예. 네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증여세에 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자녀가 출가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는데 네. 네, 부모로서 좀 자금을 보태주고 싶은데 네. 전에 보니까 금액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성년 자녀는 이 5천만 원까지는 예. 비과세가 되고 과세가 예. 되고. 근데 결혼을 한다든지 그러면 1억을 더 추가로 줄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결혼을 하면은 예예. 1억을 더 추가로 줄 수가 있다고요. 그게 작년에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결혼을 해서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한 날로부터 2년, 결혼 전 2년 양쪽으로 다 1억씩 줄 수가 있어요. 결혼 전에도 돼요? 네, 2년. 네. 결혼 예정이니까. 네, 예정 2년 전, 예. 이 결혼한 다음에 2년 안에까지 1억을 줄 수가 있고 예예. 결혼해서 다 자녀를 출산하면은 출산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또 1억을 줄 수가 있는데 예. 그거는 결혼과 출산은 한 번밖에 안 돼. 1억. 네. 네, 그것만 가능합니다. 결혼 2번 하고 출산 2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결혼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은 2년 안에 잔금을 치를 때는 정리를 할 때는 1억 5천까지는 해당된다 이 말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잔금 안 치르고 계약만 하면. 계약에도 상관없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아이를 많이 안 나니까. 돈을 미리서 줘놓고 그 돈 예. 가지고 집 사는 것은 천천히 사도 되잖아요. 예. 네, 집 사는 거 3년 뒤에 주면 늦어버리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지원을 다 받고 아이도 낳았어요. 네. 근데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되거나 네. 그러면 그거를 다시
되돌리고 이런 건 없는 거죠? 결혼한다면 네. 상관없어요. 만약에 결혼 예정인데 네. 파혼을 하면은 예 그거는 다시 돌려주면은 하지만 이미 가산세는 결혼을 없습니다. 이미 이제 결혼을 했으면 하고 나서 상관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 궁금해하신 분 계실까봐 네, 제가 맞습니다. 대신 네. 여쭤봤습니다. 4시 34분입니다. 전화 또 연결이 돼 있습니까? 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양도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사는 곳은 부천이고요. 예, 제가 빌라를 91년도에 한 채 상속받고 예, 2016년도에 아내 이름으로 하나를 구입하고 예, 22년도에 제 이름으로 구입을 안 해서 총 폐지가 되었는데요. 예, 이게 동일 건물의 1, 2, 3층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시가로는 한 1억 5천 정도씩 하고요. 예. 근데 이걸 제가 세 개 중에 어떤 채를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일단 2016년도에 구입한 거나 본인 이름 둘 중에 하나는 세금 내셔야 되고, 예. 네. 그리고 나서 빌라를 91년에 상속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91년도에. 누구한테 상속을 받으셨을까요? 부모님에게요. 부모님이 그때는 상속주택이 한 채 있었을 거니까요? 한 채이죠? 아, 어머님은 한 채 있었지. 한 채 있다가 주셨고, 어머니랑 한 집에 살지는 않으셨죠? 네. 네, 그러시면은 이 상속주택은 특례주택이 돼서 예.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줘요. 아, 예, 예. 네, 근데 문제는 2091년에 상속을 받으시고 2016년하고 22년 거는 상속 후 취득이 돼버리니까 예. 지금 현재는 이주택? 지금 예. 특례 적용이 안 돼버렸네요. 아, 그래 왜 네. 1주택이면 되고요. 2013년 이전 거는 지금 특례를 적용받는데 네. 13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특례 적용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법이.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16년, 22년 두 채 다 이거는 먼저 파는 것은 두 채 다 세금을 내셔야 되고 예. 네. 예, 예. 마지막 하나만 비과세가 되니까 세금을 비교를 그리고 해보셔야 돼요. 91년도 상속받은 걸 팔아도 비과세를 못 받는다.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네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 무조건 세 채 중에 아무 걸 팔아도 비과세는 못 마지막 받는다는 하나만 비과세가 되고 두 채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가액에서 예. 나가는 걸 파는 네, 먼저 그럼 파는 게 하나만 더 유리한가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래 갖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세금이 더 많으세요. 네. 네, 한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네, 네. 제가 그럼 이 세 채 중에서 한 채를 지금 딸이 28살인데 네, 딸에게 한 채를 증여를 하고요. 예. 이 딸이 이걸 몇 년 가지고 있다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는 것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16년 거를 예. 딸한테 주시고 예. 따님이 세대분리 요건이 되면 예. 즉 직장 생활을 하고 28세니까요. 세대분리 요건이 되면 예. 딸 집은 날 집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근데 22년도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집은 네.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91년 상속주택을 팔았으니까 상속주택은 예. 비과세가 되거든요. 네. 이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16년 아내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딸한테 준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지금 두 채죠. 예. 그러면 2022년도 사고 3년 안에 지금 이 집 빌라 91년 거를 팔면은 네. 여기 비과세가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22년 몇 월 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25년 8월 달이면 25년 8월 달 이전까지만 팔면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죠. 아, 예, 예. 그다음에 2022년 거를 파시면 그것도 비과세가 되죠. 아, 그런 방법이 아. 가능해요. 네, 네,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럼 딸에게 일단 16년 걸 먼저 증여를 하면 되는 거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딸이 22년 걸 주면 먼저 주면 안 되세요. 예. 이 딸이 증여받은 주택을 언제 팔면 이게 딸이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거기는 수 있나요? 부처는 보유 2년만 되면 비과세가 되니까 아, 2년요? 네, 예. 2년만 보유했다 팔면 됩니다. 따님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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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그 세대 분리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보통 세대 분리 요건은 어떻게 갖춰지는 거죠? 나이가 30세가 넘어야 되거나 네, 결혼을 또는, 했거나. 예, 30세가 결혼 안 했으니까 얘기겠죠. 네. 결혼 안 하고 이제 직장 생활에서 소득이 네. 이제 연간 한 1,100만 원, 네. 연간 1,100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한- 직장 월 다니면 한 70몇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되겠죠. 한 80만 원 정도, 네. 85만 원 정도 됩니다. 85만 원 정도. 네. 네. 그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은 30세 있으면서 미만이라도 네, 세대 분리 요건이 되니까 세대 분리면은 주소지를 달리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 주소지를 생계를 달리하고 네. 그다음에 소득 요건 1년에 1,000
예, 1년에 한 100만 원. 100만 원 네, 정도까지 소득을 벌 수 있으면 그게 아르바이트든 뭐든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소득 증명할 수 네, 있으면 네. 네, 그렇게 하면 세대 분리 요건이 된다는 것 참고해 그렇습니다.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리 상담 신청 들어온 것도 많고 좀 전화도 계속 와서 먼저 들어온 거 하나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휴대전화 끝자리 2867번 님의 질문입니다. 김포 장기동 원룸에 전세 살고 있는 38세 미혼 아들이 있는데요. 원룸이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직장이 평촌이라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장 가까운데 3억짜리 작은 빌라를 사주고 싶은데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그냥 사줘야 될까요? 이게 질문을 제가 질문이 좀 이상해요. 예, 이제 이해를 사주는 거는 네. 양도세가 문제가 아니라 증여세가 해당이 그런 되겠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억에 무료로 자금을 주면은 네. 증여 해당이 되고 네. 만약에 그거를 대출로 빌려준 걸로 하면 네. 이자를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3억에 대한 증여세도 한 5천만 원 되니까 네. 그건 세금을 좀 비교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이자 부담할 능력이 되면은 3억인데 5천만 원씩이나 되나요? 증여세가 네. 좀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은 4천만 원이에요. 네, 네. 예, 그러니까 4천만 원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차용증을 쓰고 빌려줘야 되거든요. 네. 이자는 대신 1,0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안 받아도 되니까 네.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이자를 받아도 괜찮거든요. 네. 그럼 월 한 40만 원? 네. 그럼 얼마까지 최대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녀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4.6%. 소득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4.6%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네. 1년에 1,000만 원까지 이자를 안 받아도 괜찮아요. 네. 그 금액이 약 2억 정도거든요. 네. 2억 1,700만 정확히 말하면 아. 그거는 무이자로 빌려도 돼요. 네. 그러니까 1억 정도만 이자를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어느 정도. 그렇죠. 월 한 40만 원 꼴이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대여 처리를 하면 네, 네. 원금 갚아 나가면 될 것 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화가 계속 들어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상가를 증여할 때, 네. 네, 공시시가로 하나요? 시가로 증여를 할 때. 상가가 얼마짜리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상가가 얼마짜리 정도 될까요? 시가? 시가로 그때 한 50억 정도. 50억. 네. 네. 50억 정도 같으면 감정평가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올해부터는 더 확대된다고 그러니까요. 네. 네. 감정평가 범위가.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기준시가로 하지 마시고 네. 예, 감정평가를 탁상 감정이라 해가지고 네. 예, 그 최저 금액이 있고 최고 금액이 있거든요. 네. 최저값으로 한번 탁감을 받아보세요. 네. 그리고 예상 증여세를 산출해 본 다음에 네.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감정평가는 한 군데서 해야 되나요? 두 군데서 해야 되나요? 탁감이니까. 기준시가가 10억 넘는 것은 두 군데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저기 방송으로 하지 마시고 네.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받으면 네. 뭐냐 수증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예, 그거를 수증자를 여러 명 해서 증여세를 낮추는 방법. 증여를 받는 사람. 그렇습니다. 또 인원이 받는 너무- 사람이 네. 여러 명이면은 네, 그게 세금 예, 줄어들어요. 그 대신 또 그래요? 미성년자가 들어가거나 비거주자가 들어가나 이런 것들이 또 생각되면은 이거를 가족법이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네, 방송으로 하지 마시고 예,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님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네. 근데 뭐 공시시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 아니 해도 될 수는 있는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네. 그 정도 같으면 기준시가로 한 20억밖에 안 될 거거든요. 20억 밖에가 아니라 20억이면 굉장히 큰데요. 예, 이제 50억 시세에 비해서는 네, 20억 정도면은 20억 정도. 예. 네, 그러니까 그럼 증여세가 얼마 안 되는데 네. 50억 같으면은 세금이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지금 20억 가까이 돼 버리니까 네. 네. 20억 증여세를 물고 증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상담 꼭 받고 오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탁감이라는 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진짜 와서 현장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네. 탁상에 앉아서 한다 해서 탁감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건 이제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할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굳이 경비를 네, 비용 안 많이 들이고.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네, 탁감을 그렇습니다. 하라는 말씀이셨죠? 네. 예. 자. 이번에 조금 내용이 긴데 그래도 꼭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닉네임 오토인가요? 오토16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족 간의 이체 시 증여세로 볼까봐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예, 예. 주셨어요.
2023년 3월 21일 아버지가 친형에게 1억 8천만 원을 이체를 했고 2023년 3월 21일에 동생이 친형에게 2억 7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 같은 해 2023년 4월 중순 친형이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때 4억 5천을 들였고 은행 빚이 2억 2천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24년 11월 27일에 아버지가 친형에게 1천만 원을 이체를 했고요. 같은 날 동생이 친형에게 2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이게 좀 헷갈리는데 네. 보유한 지 13년 된 상가가 있습니다. 월세 네. 70이 나오고요. 토지가 3억 또 상가가 5천만 원의 건물이 형과 동생 공동 명의로 돼 있는데 동생 단독 명의로만 하려면 절차나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공동 명의일 때 팔고 나서 동생에게 돈을 주는 게 세금이 덜 나갈까요? 또 보유기간 15년 이상이 세금이 가장 적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게 소개를 드리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는데 계속 아버지가 네. 아들한테 이 준 돈은 예. 빌려준 건지 증여인지 네. 이것부터 확정을 해야 되고요. 빌려준 돈이라면은 아까 1억 9천까지는 네. 이자 없이 네. 빌릴 수가 있으니까 네. 예, 차용증을 쓰고 해주면 될 것 같고 흔히 형제간에는 이거 증여하기가 힘들잖아요. 잘 안 하죠. 그렇죠. 형제가. 네. 빌려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빌려줬는데 네. 상가가 밑에 같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네, 이거는 지금 기준시가 평가에서 3억 5천 된다는 뜻 같은데요. 네. 이거는 지금 증여세로 계산하면 1억 7,500원에 대한 증여세만 해도 3천만 원 되거든요. 네. 이거를 아까 동생한테 네. 예, 돈 빌린 돈이 있으니까 예. 이걸로 매매가액으로 하면은 양도소득세는 많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상가는 올라봤자 뭐 천만 원 정도 동생이 나올까 친형에게 싶어요. 2억 700만 원 준 게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매매로 네. 사서 양도가액으로 잡는 것이 세금이 훨씬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비교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세액을.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무사님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보유기간 15년이 세금이 가장 적다는 말은 맞는데 네. 13년하고 15년으로 2년 차이기 때문에 네. 4%라서 세금 영향이 크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결정을 그것 때문에 뭐 영향을 미칠 것 달리할 같지는 필요는 없으시다.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교황에 받은 걸로 매매를 해서 네 상가 지분을 넘겨주는 것도 하나 방법이다. 이분도 여기저기 좀 알아보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게 이제 과거에 차용증을 쓰지도 않고 네. 지금 봐서 사용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쓰면 지금 써도 그게 상관없습니다.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자 안 준 것만 정산해서 주고. 이자를 그때 안 주고 나중에 줘도 그렇습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아니요, 안 이제 해요? 몰랐다가 지금 이제 썼으니까. 몰랐다가 그럼요. 예.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이걸 메일로 보내놓거나 네. 요즘은 전자로 해서 채무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휴대전화 끝자리 3762번님의 사연입니다. 60대 중반으로 자녀가 없습니다. 자산은 부동산 합쳐서 대략 10억 전후 됩니다. 자산을 조카 한 명에게 주려고 하는데 양도가 나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좋을지 궁금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없으셔서 아마 조카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양도를 하려면은 네. 조카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적정 시세도로 해야 되고요. 네. 적정 시세도로 거래를 안 하려면 3억하고 30% 중 네. 적은 금액까지는 저가 양도는 가능해요. 네, 네. 네,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네. 대신 증여를 주시려면 증여세가 너무 클 거예요, 부담이. 네, 그 대신 상속을 가려면 당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증여 아니면 양도인데 네. 세부담으로 비교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증여가? 양도가 좋기는 한데 조카가 받을 사람이 그 예.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취득세를 네, 내거나 네. 그다음에 증여세하고 양도세는 비교를 해봐야 되지만 양도를 하려면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양도세가 적기는 적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상속으로 가게 그냥 만약에 내버려 두는 상황이 되면은 네. 그러면 이 순위가 조카한테 먼저 가나요? 법정. 안 돼요, 안 가요. 네. 네, 형제간들한테 먼저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 그래서 대신 이제 아마 유언장을 써서 조카한테 가게는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네. 대신 또 상속 공제액이 줄어들어 가지고 상속세가 늘어나 버려요. 그렇게 유언장을 쓰더라도 만약에 형제들이 네.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형제 유류분 청구 소송은 지금 위헌 판결 나가지고 작년에 났나요? 지금 예, 네. 유류분 형제간은 못 가져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저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네. 네, 제가 원래 이제 일시적 2주택자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집을 이사하면서 예. 그 일시적 2주택 그 인정받는 기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예. 이제 완전한 2주택자가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집을 팔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대출을 이제 갚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또 세종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워낙 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팔리다 보니까 이제 임대를 줬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사는 이제 주택을 팔고 이제 동일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좁아서 이제 비슷한 가격대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사는 집을 팔고 비슷한 가격의 주택을 이제 구매를 하려니까 저는 2주택자니까 지금 집을 팔면은 이제 차액의 이제 40% 되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거 환경을 그냥 동일한 주택 수준으로 바꾸는 것 뿐인데, 네. 세금만 내고 이제 집을 살 수 없는 이제 집을 이제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네. 부분은 뭐 공제나 뭔가 이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가 궁금해서. 내 집을 3년 안에 못 팔았을 때는 네. 제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매를 의뢰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봐주고 네, 네. 나머지는 봐주는 경우가 없어요. 네. 네, 그때는 어떻게든지 파시고 대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네. 그렇게 네, 네. 조치를 해놓으셨어야 자산관리공사에 되는데. 미리 네. 의뢰를 맞습니다. 해놨으면 예, 예, 그게 예. 괜찮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른 대안이 없으세요. 근데 그러면 좀 대체주택으로 하는 건데도 뭐 지금 이렇게 사놓으신 문제를- 집이 뭘 살았어요? 아파트예요? 뭐예요? 둘 다 아파트입니다. 둘 다 아파트면 임대도 안 되고 다른 대안이 그렇죠. 없으시는데 지금 세금은 얼마 나오던가요? 지금 대충 해도 예. 그러니까 뭐 한 1억 이상을 세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면은-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은 인터넷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로 이제 보유 기간 넣고 이렇게 해도 뭐 8천에서 많게는 1억 2천까지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세금을 1억 이상 낸다는 사실을 내본 적도 없어서 이게 이제 진짠가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같은 단지에서 이렇게 동막 옮기는 이제 대체 주택을 구하는 건데 이 집을 팔면은 그 주택을 전혀 이게 돈을 네, 보태서 어쨌거나 법정 네. 기간 내에 못 하셨기 때문에 네. 다른 대안은 네. 없으세요. 지금은. 네. 아, 네. 그래요? 아쉬우시겠지만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끝으로 하나만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말씀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전세금 2억 5천에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제 명의 엄마인 제가, 아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아들 명의로 했을 때, 예. 변경을 했을 때, 예. 증여세 세금 관계가 궁금해서요. 네.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통상적으로 어머니가 아들하고 지금 같이 공동으로 전세를 갖고 있는데 네. 그러면 2억 5천 같으면 1억 2,500씩이잖아요. 네. 네, 내 권리를 아들한테 넘기면 네. 그것만큼 증여해 준 걸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5천만 원을 빼고 예, 7,5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750만 원이거든요. 네. 원칙적으로는 750만 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신 것이 맞아요. 네. 근데 요게 지금 채무자 변경을 전세권을 아들 명의로 변경했다고 해서 네. 세무서에서 이 내용을 알지는 못해요. 본인 네. 스스로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자진 납부. 자진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네, 자진. 네, 네. 그러더니 전세권의 권리를 바꿨다고 그래서 예, 자료가 파생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본인이 자료-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750만.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2억 5천만 원이 현재 저 혼자 단독으로 명의가 돼 있거든요. 네. 네, 단독으로 돼 이거를- 있으면은 아들한테 넘겨주면 2억 5천이 다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세금이 발생이 다른 방법으로 변호사님 만나서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지금 넘겨주시면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여금으로. 대여금으로요. 네, 네, 네. 네. 여기서 네. 저희 시간이 다 돼서요.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여쭤볼게요. 네. 아들에게 방을 1억 3천에 얻어줬습니다. 1년 후에 방을 빼서 월세 500만 원에 월세가 보증금 500에 아마 월세 36만 원으로 갈아탄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남은 전세금은 아들 앞으로 1년 예금으로 넣어줬는데 이럴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세와 함께 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바꿔준다고 해서 상속되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1억 2,500이 만약에
이게 지금 1억 3천이거든요. 네. 5천만 원 빼고 그러면은 세금 한 8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증여세는. 네. 근데 상속세 이것이 확인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준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진행해 드렸습니다. 아쉽지만 세무상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안순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코너 2월에는 19일 수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당일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또 즉석에서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